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일 공중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인데요. 한편 북러의 관계 결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파병 북한군의 전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괌에서 2시간 만에 이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날아온 건데 이 한반도 전개가 올해만 해도 4번째인 건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화성 19,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러니까 한미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B-1B 랜서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핵무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폭격기 가운데 가장 많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대략 57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폭격기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2017년에 동해상에서 2대의 B-1B 랜서가 북한 쪽으로 비행을 했고 당시 북한이 이걸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는 사실 잡기가 매우 어려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가진 폭격기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그런 세미 스텔스 성능을 가진 폭격기로서 만약에 적어도로 정말 침투했다 그러면 북한 레이더에 발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뛰어난 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당시 북한이 이걸 알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때 알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북한의 화성 19형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간은 한미가 주로 대응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항공도 이제 3국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공중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응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북한의 화성 19형 미사일이 이제 떨어진 곳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지금 맞서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일종의 이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이 강한 것 같고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미일 이렇게 따로 했는데 지금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하나가 돼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과거보다는 좀 더 뚜렷해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북한과 러시아 관련한 문제도 여쭤볼 건데 북한이 화성 19형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았을 거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게 뭉툭해진 탄두부 그리고 1단 추진체가 러시아의 ICBM과 비슷하다는 건데 기존에 북한이 발사해왔던 미사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미사일들이 좀 비슷한 게 다른 나라에도 사실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실 이제 항공 역학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참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북한은 화성 19형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예, 근데 북한이 영상이나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한 화성 19형 발사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대기권 재진입 성공과 관련된 건 하나도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그동안 ICBM뿐만 아니라 준중거리 미사일인 IRBM도 수차례 발사를 했지만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러시아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내열 성능을 갖고 있는 각종 재료를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북한이 11축 고체 연료 엔진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의 실물 모형을 공개를 한 게 17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반 만에 고도화를 이뤄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상당히 빠른 수준의 기술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화성 19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진행했는데 이 고각 발사한 그 고도가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멀리 뛰기가 계속 북한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이 사실상 이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지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빠른 시간 만에 큰 진전을 이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북한의 모든 경제력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북한 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증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 병력이 투입된 교전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계기로 서방 동맹국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북한군 병력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교전이 네.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이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3년째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북한군이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기감이 고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북한군이 참여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주요국 지휘관들이 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종 좀 제약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장거리 무기 관련된 부분. 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혹은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영토 내에 대한 공격은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한군의 참여로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위급하니 러시아 영내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공격을 허가해달라.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이런 미사일로 공격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이제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여러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양이 사실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우리 정부도 사실 딜레마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대거 참전하는 모습이 전선에 특히 네. 싸우는 모습이 나오면 그땐 사실상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의 예를 들어 살상무기 지원 요청, 그중에서 이제 방어용 무기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는 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는 미국을 겨냥해서 3차 세계대전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발언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독트린을 변경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미국의 생각이 틀렸다는 건가요? 사실은 뭐 그랬으면은 이미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썼겠죠. 네. 하지만 지금 3년째 끌고 있는데도 뭐 그런 징후는 사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칫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썼다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해 달라. 그러면 사실상 이제 모스크바를 다 사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이 핵의 불균형이 심각해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제 엄포성 발언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쿠르스크에 북한 병력 8,000명이 배치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숫자는 사실 러시아의 일주일 사상자 규모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충원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될 텐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러시아에 사실 불리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루에 이 8,000명 정도의 병력이 사상자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누적된 걸 봤을 때는 뭐 10만 명 가량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의 많은 지금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북한 병력이 정말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못지않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일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고 실전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주도하고 있는 드론 같은 그런 운용 경험 그리고 이 드론을 막는 기술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투의 승수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많은 지금 북한군 파병 인원들이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향후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아직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뭐 전투를 수행하다가 귀순하는 병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히는 병사도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하는 병사들도 이건 뭐 미래의 얘기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 정부도 사실 이제는 이제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전쟁의 성격이 돼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지금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이 북한군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얼마든지 살상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